33. 마키아벨리와 세종대왕의 재발견. 군주론의 마키아벨리와 세종의 공통점은 약자를 위한 수호성자였고 인문 독서광이었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철학은 철저히 고전의 바탕을 두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선량하고 고결한 시민이자 좋은 아버지였다. 그는 1501년 후반 마리에타 코르시니와 결혼했고 5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가 남편으로서 충실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가정에는 다사로움이 넘쳐 흘렀다. 자신의 영혼보다도 피렌체를 사랑했고 정열적이며 기본적으로 신앙심과 배려심이 남다른 사람이었다. 마키아벨리 자신은 전혀 겉모술수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29에서 44세엔 공화정 피렌체의 고위관리로 살았고 44세부터 공직에서 물러나 사망할 때까지는 산에서 새를 잡아먹고 마누라 등살에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한심한 실업자 신세였다. 피렌체는 늘 외침을 걱정해야 했고 마키아벨리 자신도 권력을 휘두를 위치에 전혀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외교 담당이었던 벨리는 프랑스 국왕과 당시 중부 이탈리아를 제패한 교황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며 통찰력을 키워나갔다. 마키아벨리가 필요 이상으로 사악하게 비춰진 이유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고자 했던 그의 전략적 행동 때문이었다. 이러한 태도가 거침없는 경구들과 더불어 카톨릭 반동 세력의 표적이 되었고 사탄의 화신 정도의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인들은 이탈리아적인 것이라며 무엇이든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 위대한 재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말년엔 불행한 삶을 살았다. 마키아벨리는 역사 철학의 창시자로서 그때까지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부터 역사 순환론을 이끌어낸 최초의 인물이었으며 인간에 대한 인식을 정치학의 토대로 정립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다. 그가 쓴 롬에사 논고는 군주제에 반대하고 인민의 자유와 정치 참여를 지지하는 공화정을 지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군주제든 공화정이든 모든 제도는 강력한 국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주와 대중의 서열을 뛰어넘는 강력한 제도의 법 집행만이 피렌체와 이탈리아를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공직생활 중에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고전을 먼저 읽고 인생의 지침으로 적극 활용했었다. 프랑스 출장을 갈 때면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원정기, 9년에 걸친 갈리아의 전쟁을 기록한 책, 갈리아 원정기를 읽었고 로마 교황이 선출될 때에는 리비우스의 원제 로마사 원고를 읽었고 체사레 보르자 영웅을 만날 때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읽었다. 이처럼 철학적 사상의 밑바탕은 철저히 인문 고전의 힘이 컸다는 데 있다. 메디치 가문이 복귀한 후엔 관직에서 쫓겨났고 암살 음모에 연루된 혐의로 날개 꺾기 고문을 6차례나 당할 때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도 남는다라고 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했던 말이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 책의 내용 안에 조국에 대한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를 외쳤다. 고문을 받던 그 순간에도 플라톤의 책을 적극 활용한 그의 사상은 철저한 고전 읽기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공직자의 겸언과 위대한 황제 샤를 8세,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 율리우스 2세, 체사레 보르자, 소데르니 영웅들을 만나고 관찰하고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면서 놀라운 통찰력의 밑바탕이 형성되었다. 마키아벨리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을 위하는 마음은
공직에서 쫓겨난 15년의 극빈자 생활을 이긴 원동력은 결국 조국 피렌체에 대한 애국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당시 피렌체는 작은 소국가로서 가깝게는 로마, 나폴리, 밀라노에게 침략을 당했고 멀게는 프랑스, 스페인, 오스만 투르크의 국가들의 침략에 시달렸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소국의 서름과 주변국의 외침에 조선의 한반도와 비슷한 처지의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불굴의 의지로 극복했다는 것이다. 약자를 사랑한 마음은 16세기에 만든 만드라 골랄한 연극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내용은 코미디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절절히 고민하면서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연극 대본이었다.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사상가였고 작가일 수도 있었다. 그의 시는 운문보다도 산문의 형식을 취한 것이 많지만 이탈리아 문학사상에 비견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들이다. 마키아벨리의 재능은 역사기술, 정치논문, 단편소설, 희극 등 시도한 모든 장르로부터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겉모술수의 군주론이 아닌 지극히 약자의 편이었고 스스로가 약자였다. 남이 때린다고 절대로 울지 말라. 그러면 더 때릴 것이다. 이 세상 약자들이여 스스로 운명에 맞서고 용기와 기계를 잃지 마라. 속내는 강자에게 알리지 말고 손에 무기가 쥐어지기 전까지 침묵과 위장으로 일관하라. 승리의 여신은 울보를 기억하지 않는다. 약자가 강자의 폭압적인 것에 벗어나려면 로마 남성의 덕성, 용기를 상징하고 탁월함을 추구, 비르투스를 장착하는 것과 로마의 행운의 여신, 포투마를 발견하는 것이다. 행운의 여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휘어잡는 것은 비르투스입니다. 담대하게 인생을 마주하고 탁월함으로 무정해라. 즉 행운이 왔을 때 비르투스, 탁월함을 발휘해야 하고 포르투나, 행운의 여신을 쟁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사 원고의 마키아벨리의 핵심 사상이다. 현대에 다시 그를 재분석하면 그는 심성이 착한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고 르네상스 정신의 근본 바탕을 제공했던 탁월한 인문학자였으며 무엇보다 세종의 마음처럼 약자를 감싸 안으며 울지 마라, 세상은 울보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위로하고 약자 99%의 피지배창의 수호성자였고 진정한 대변인이었던 것이다. 그는 진정 본인이 힘없는 서민이었고 개인적 국가적으로나 약자들의 선구자였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 두 이인의 공통점은 첫째, 마키아벨리는 프랑스, 나폴리, 스페인 등 주변국들에게 끊임없이 침공당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극복했고 세종도 1445년 3월에는 신식화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교체 배치하고 구식화포는 폐기했다.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화포 주조법을 배워와 사거리가 500보에 이르는 황자포를 개발하는가 하면 천자포, 1300보, 지자포 800에서 1000보를 나갈 수 있도록 개발했다. 물론 한꺼번에 화살 4개를 쏠 때는 사거리가 200에서 300보씩 줄어들었다. 명중률도 높아졌고 화약도 적게 들었다. 이와 같이 세종 때에는 사군 육진 개척을 계기로 화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국토를 늘리고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파저강 전투에는 조선 세종 시기 1433년 최윤덕 등 북방 장수들이 오랫동안 조선을 괴롭히던 여진족들을 정벌하기 위해 여진족들의 근거지 파저강 유역을 소탕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세종은 개발한 화기를 이용해서 공적을 세우고 한치의 땅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잘 읽을 수가 있다. 요즘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목숨 바쳐 사수한 우리의 해역을 국가 원수의 한마디의 말실수로 어처구니 없이 빼앗기는 북한의 노림수에 농락당하는 오류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훈민정음으로 세종은 백성들의 통곡소리와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잘 사는 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고, 마키아벨리는 16세기에 만든 만드라골라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불행함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절실히 고민하면서 만든 작품이었다. 대중의 마음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꿰뚫고 쓴 로마사 농고에 그 마음을 자세하게 대변하고 서술해 놓았다. 마지막 셋째가 바로 인문 독서광이었다는 것이다. 세종은 천재적인 인문 고전 독서광이었다. 그가 왕위에 즉위한 것은 22살. 이때 황희, 맹사성, 정승돌과 같이 정치를 했다. 왕에 오르기 전에 가죽끈이 떨어질 정도로 책을 읽었고, 가죽줄이 헤어질 정도면 수천 수만 번 독서를 해야 한다. 세종이 고전광인 것은 끊임없이 사고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백성들을 위한 서민정치를 하기 위함이었다.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그의 마음 경영은 귀천에 상관없이 80살 이상 노인들에게 양로연을 베푸는 노인공경 정치나 여성 노비의 출산휴가나 남성 노비의 출산휴가는 모두 백성을 돌보는 민생정치였다. 마키아벨리 또한 메디치 정권 때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을 때 플라톤의 책을 인용했고, 공직생활 중에 사람을 만날 때나 출장을 갈 때는 항상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원정기나 리비우스의 원제 로마사 원고나 프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읽었고, 모든 삶의 바탕을 지배하고 있는 인문고전은 공직 중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한 삶의 지침서였다. 1527년 6월 21일에 사망한 마키아벨리는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단테와 16세기 장대 최고의 천재들 옆에 조용히 눈 감고 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유쾌한 농담으로 슬퍼하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애써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전날 밤에 꿈을 꾼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들려주었다. 행색이 초라한 거지 같은 무리들과 왕의 예복을 갖춘 고상한 두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전자는 천국으로 가는 무리였고, 후자는 국가의 중대한 대사를 논의하고 있는 플라톤, 플루타르코스, 타키투스의 고대 석학들은 지옥으로 가는 무리였다. 이때 누군가가 너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가고 싶은가? 라고 물었다. 저는 누더기를 걸친 한심한 무리들과 천국에서 편하게 있기보다는 차라리 위대한 영웅들과 국가의 대사를 고민하면서 지옥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비록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었지만 마키아벨리는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천국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나약한 환상을 절대 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비록 지금의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이곳에서 꿋꿋이 버티면서 지긋지긋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었다. 마키아벨리의 꿈처럼 남루한 행색을 하고 삶에 찌든 사람이 성급하게 천국행을 택한다. 그것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 말이다. 단지 고통이 없으면 그곳에 바로 천국일 거라는 착각을 대부분 인간들은 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아픔은 없고 마음의 평온만이 과연 존재할까요? 지금 마키아벨리는 지옥에서 21세기의 우리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다. 고통이 없고 즐거움과 치유만이 존재하는 천국에서 어쩌면 착각과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차라리 지옥으로 와서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답게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통과 번민이 없는 천국에 살지 말고 묵묵히 고통을 견디며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오히려 천국으로 바꾸고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행복한 지배자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이다. 마키아벨리가 진실로 원했던 것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라는 것이었고, 주체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원하는 것을 하고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되 찬란한 삶을 진정 타인을 위해 진실된 왕이 되라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새벽녘 텐마루에 홀로 앉아 한 페이지를 펼치는 것만으로 위대한 영웅들의 말씀이 천년을 거친 지혜의 향연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인의 가슴 깊은 한 구석의 울림통은 바람에 몹시 흔들리고 있다.